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를 분석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변화를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콘텐츠 썰푸른 미팅. 안녕하세요. 콘설팅의 김태훈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바 K-콘텐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음악, 웹툰과 게임까지 K-콘텐츠는 다양한 융합 콘텐츠를 창출하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화 되어가고 있는 K-콘텐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콘텐츠가 세상의 기준이 된다? 더 이상 이제 K-콘텐츠 자국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드라마, 영화, K-팝, 예능까지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가 끝이 없이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우리가 또 나은 거 아닙니까? 기적 같은 일입니다. 자, 이 K-콘텐츠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콘텐츠 시장의 한 축으로 이제 발전한 K-콘텐츠. (2021년에는) 그 최대 수출액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K-콘텐츠의 이제 글로벌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제 시점까지 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의 현상에서 이제는 이제 분석의 단계까지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많은 변화 중에서 오늘은 콘텐츠 제작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국내외 크리에이터, 배우들의 협업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예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22년도에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를 낸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두 편의 한국 영화입니다. 브로커 같은 경우에는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이 내세우는 대표적인 예술영화 감독이죠. 어느 가족이라는 작품으로 기생충 이전에 칸느 영화제에서 그랑프리를 탄 작품인데요. 이 감독님이 굉장히 그 한국 영화계에 계속 러브콜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한국 배우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브로커라는 본인이 각본을 쓴 작품을 한국 배우들을 전격 캐스팅을 해서 작품을 만들었죠. 송강호, 강동원, 그다음에 배두나, 아이유, 칸느에서 경제 부분에 올라서 송강호 배우에게 나무주연상을 안겨준 작품이죠.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작품이고, 헤어질 결심이라는 박찬욱 감독의 정말 대표작이 될 수밖에 없는 대단한 작품이 나왔는데요. 투탑 배우가 연기를 하고 있죠. 박해일과 중국의 탕웨이, 감독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올리면서 네. 굉장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 화제성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화제에서의 수상이라든지 또 뭐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괜찮은 어떤 그 흥행 성적이 있었으니까 그런 어떤 상업적인 성공까지 이제 거둬들이고 있는 그런 이제 단계에 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크리에이터들 간의 협업,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감독과 배우, 배우와 감독의 어떤 협업이 있는 반면에 제작사들 간의 협업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제작사들의 협업이 있는데요. CJ E&M 같은 경우에 그 글로벌 스튜디오인 핍스 시즌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럽과 남미 등 전 세계 이제 글로벌 거점을 이미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인 A24라는 굉장히 작은 어떤 인디 영화 배급사에 시작해서 지금은 인디 영화계 거물이 된 이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와 CJ E&M이 공동 투자하고 배급을 한 글로벌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라는 영화가 있는데 아마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23년 썬댄스 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였는데 셀린 송이라는 캐나다 한국 교포 감독입니다. 젊은 여성 감독의 데뷔작이고요. 유태호 씨가 이제 주연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작품이 2023년 벽두에 공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찬사를 받고, 어떻게 보면은 성급하지만 올해의 대형 신인의 등장, 올해의 데뷔작으로 손꼽힐 정도의 어떤 그런 찬사를 받았는데요. (2023년 2월에) 베를린 영화제 경쟁 부문에 올라서 언론 매체들이 정말 투썸잡을 올리고 있어서 정말 저도 관심이 가고 궁금하거든요. 한국, 미국, 캐나다라는 어떤 3개국의 협업이라는 이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전에도 CJ E&M의 영화 수상한 그녀가 베트남에서 2년 후에 2015년에 그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당시에 뭐 베트남에서 흥행 기록이 거의 뭐 최고 아니었습니까? 네, 내가 네 할매다라는 제목인데요. 네. 제목 참 직설적이네. 네. 이 리메이크작이 당시 베트남 흥행 기록 넘버1을 차지를 하게 됐죠. 대단하네요. 태국과 뭐 인도네시아까지 비롯해서 여러 나라에서 리메이크가 됐고, 써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큰 성과를 보여줬는데요.
베트남 배우들과 감독들에게 투자를 한 CJ E&M 작품이 있는데 나바뉴라는 누의 가족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역대 베트남 흥행 1위를 일본에서도 콘텐츠 현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J E&M이 그 일본의 대형 연예 기획사인 요시모토 흥업하고 합작한 라포네 엔터테인먼트 이 회사에서 그 프로듀스 101을 제작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 성과로 보이그룹 JO1과 INI가 결성이 됐고 이 보이그룹이 오리콘 차트 1위를 달성을 하면서 굉장한 현지화로서 박수를 받고 있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영화에 외국 배우 한 명만 출연을 해도 그렇게 막 가슴이 설레고 극장에서 보는 게 막 흥분되던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감독, 배우 그뿐만이 아니라 제작사들 간의 협업을 통해서 K 콘텐츠의 어떤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당시에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좀 무모한 짓이다 아니면은 그게 되겠어? 라는 어떤 자조적인 이런 시선이었는데 꾸준히 20년 이상 투자를 하다 보니 2020년에 기생충이 칸네에서 수상을 하고 아카데미 4개 부문을 석권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는 한국으로서도 최초이지만 비영어권 국가의 영화로서 정말 최초의 기록을 달성을 했거든요. 사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아카데미 시상식이라든지 기존의 어떤 역대 수상자들의 명단을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영화는 언제쯤 정말 이런 대단한 성과를 낼까라고 했는데 그 이전까지 있었던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당당히 쟁취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다이나믹 코리아의 어떤 한 표본으로 보일 수 있겠죠. 제작사 간의 협업, 또 크리에이터들 간의 협업, K 콘텐츠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올지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요? 한국에서 선보이는 콘텐츠는 한국 내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세계가 동시에 보고 있죠. 기생충 위에 또 뭐가 있겠어 했을 때 오징어 게임이 또 나오고 오징어 게임 위에 뭐가 있겠어 했을 때 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뉴진스나 르세라핌이나 블랙핑크 이외에 굉장한 새로운 신진 아이돌들이 등장하고 정말 끝도 없이 K 콘텐츠의 향연이 펼쳐지면서 90년대 이후의 신진 세대들은 조금 달라진 양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거든요. 네. 다문화주의에 굉장히 익숙하고 기후위기나 경제위기 때문에 ESG라는 거 그러한 어떤 빈틈을 우리 한국 콘텐츠들이 잘 파고들어서 전 세계 Z세대는 여기에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K 콘텐츠가 기회가 올 때를 기다리면서 잘 준비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발화하기 시작했다, 막 터지기 시작했다. 전 세계 콘텐츠 전문가들이 이 기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봤더니 사회적인 진지한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를 대중문화적으로 수용을 해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한다는 것을 한국 콘텐츠가 잘 구현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있고요. 지금의 어떤 특징은 현지화 전략이라는 것이 본거지를 현지에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처음부터 구상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한국 배우들이 할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것이 이제는 낯설지가 않죠. 마동석 씨나 박서준 씨가 마블 영화에 등장하거든요. 마동석 씨의 그 이터널스를 보고 제가 가장 깜짝 놀란 건 가장 큰 힘을 써야 되는데 동양 남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많이 변화된 어떤 그 트렌드를 보여주고 인식을 보여주는 걸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세계적으로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항상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체크를 하고 이런 것들이 개방성으로 향하는 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OTT 플랫폼에 이제 글로벌 인기 콘텐츠 상위권에 K 콘텐츠가 오르는 것이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싶어서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는 이제 국내 제작사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단발적인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몇 년간 뭐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의도 그렇고 피지컬 뭐 100도 그렇고 그다음에 더 글로리 같은 굉장한 화제작 그다음에 최근에 1타 스캔들까지 넷플릭스 글로벌 랭킹 상에 오르고 있어서 글로벌 기업은 한국 콘텐츠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데요. 피지컬 100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제작을 해서 OTT하고 결합을 한 작품이거든요. 그 이전에도 KBS 1일 드라마가 넷플릭스 상위권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지상파 방송국이 이제 관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고전적인 어떤 미디어의 그 뉴미디어와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한국인들은
신파, 국뽕 그러면은 올드해,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 수용자들에겐 굉장히 신선한 소재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좀 특이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뭐 브로커라든지 또 헤어질 결심도 가족주의 혹은 이제 신파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국제적으로는 이것이 사실은 이제 거의 사라져가고 있는 어떤 감수성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K 컨텐츠를 통해서 그것을 좀 더 신선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다. 가족과 이웃 간의 어떤 연대, 서로를 돕는 다정함의 정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죠. 그것이 이제 K 컨텐츠 안에서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글로벌 기업들 이 K 컨텐츠의 어떤 점에 매료가 돼서 이 협업을 원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본다면요. K 컨텐츠의 글로벌 팬덤의 성장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끝도 없이 이루어지잖아요. 과거에는 그 한국 아이들이 반에 들어가면 친구들을 사귀는데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반에 한국 친구가 있다고 하면 다 찾아온대요. 찾아와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K 컨텐츠를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건 어떤 이유냐,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고 주변에 자기가 한국 친구가 있다는 걸 굉장한 자랑으로 삼는다. 이런 어떤 현상들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다라고 굉장히 깜짝 놀라하더라고요. 네, 정말 행복한 일이죠. 한국인의 자긍심이라는 것을 정말 K 컨텐츠가 단번에 실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에 넷플릭스 전 세계 회원의 60%가 한국 컨텐츠를 1회 이상 봤다고 해요. 대단하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글로벌 10위 이내 콘텐츠의 6.63%를 생산해서 전 세계 2위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럼 미국보다 우리가 경제성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적게 제작하는데 더 많이 보고들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서 이제 한국 컨텐츠는 전 세계가 공유하는 시대 정신이자 일상 속 깊숙하게 자리한 하나의 장르로 자리매김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컨텐츠 기획력을 둘 수가 있어요. 네. 이러한 컨텐츠 기획력은 페스티벌을 통해서도 굉장히 잘 발휘가 되고 있거든요. CJ E&M 같은 경우에는 K컨이라는 어떤 페스티벌을 개최를 네. 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 2020년에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K컬처 페스티벌 K컨텐트를 개최를 했는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버라이어티에서는 K-팝 팬덤을 공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는 대단한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K컨이 일종의 패션쇼의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글로벌한 어떤 반응을 보고 난 뒤에 그 반응을 통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후에 어떤 사업 방향을 잡게 되는 뭐 이런 어떤 테스트 무대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요인이라면 네. 세 번째는 이제 세대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Z세대가 사실은 그 문화 수용의 어떤 양태를 결정짓는 지금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Z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뉴 노멀이 지금은 확립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 세계 Z세대는 어떤 공유점이 있는데 문화 다양성에 열려 있고 ESG를 중시하는 이 세대적 특징, 이들이 어떤 헐리우드 백인 중심의 어떤 중심성을 해체하는 하나의 대안적인 그 컨텐츠로 K 컨텐츠를 선택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한 특징적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상점의 주인이라든지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주변 인물들이 소위 흑인, 히스패닉계 혹은 아시아인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됐었는데 그런 서사를 이제 뚫고 나오는 대안 서사로서 K 컨텐츠를 이제 보고 있다. 이렇게 또 파악을 해주시는 거네요. 어떤 대안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 희망적인 요소로서 K 컨텐츠 안에서 많은 발견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나 나의 해방일지, 그다음에 우리들의 블루스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그 사회적인 소수자에 대한 그 편견에 대해서 날카로운 비판적인 시선을 드러내면서도 또 재미있는 어떤 스토리를 잘 엮어냈거든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를 드러냈을 때 또 전 세계 수용자들은 반응을 해왔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또 최근에 어떤 한국 콘텐츠에서 특징적인 것이 시골 로코가 굉장한 많은 그 힘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동백꽃 필무렵이라든지 그 갯마을 차차차나 이런 작품들은 도시를 근거로 하지 않고 지방 소도시라든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현실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 같은 또 지역으로 내려가서 삶의 터전을 옮기려고 하는 Z세대들의 어떤 그 노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에 반영이 됐고 서구라든지 유럽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그 G세대들의 새로운 욕구가 있다 보니까 바로 이런 컨텐츠들이 그들에게도 하나의 대안으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최근에 뉴진스라든지 아이브라든지 그다음에 콜과 발레리나를 만든 이충현 감독이라든지 그 우영우로 등장했던 그 박은빈 배우, 그다음에 인간 수업의 진한세 작가들 이러한 크리에이터들이 굉장한 활발한 활동을 보이면서 글로벌 신세대들에게 보편적인 감수성을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기회를 잘 활용을 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기성세대들이 과감하게 젊은 크리에이터들을 많이 기용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K 컨텐츠의 글로벌화라는 이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컨텐츠 기업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제일 좋을까요? 글로벌 시장이라는 어떤 눈높이는 항상 염두에 둬야 되겠죠. 근데 그 한국 소비자층의 매력적인 K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내부 시장에서 호소력을 얻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개방적인 자세로 다양성을 보장하고 ESG, 친화적인 콘텐츠를 통해서 글로벌 수용자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지지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홍콩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네. 그다음에 유로 뮤직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지금 홍콩 영화나 유로 뮤직 그 찬란했던 그런 콘텐츠들이 지금은 굉장히 영향력이 미미해지고 있죠. 그렇죠. 예, 순식간에 이 K 콘텐츠도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도록 연구를 하고 크리에이터들 다 함께 같이 응원하고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K 컨텐츠의 글로벌화의 신호탄을 쓴 CJ ENM 세계각국의 글로벌 거점을 기반으로 K 컨텐츠 글로벌화를 더욱 활기차게 견인해갈 것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컨설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